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40대 여성입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 어떻게든 내 자식 이혼 가정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남편은 이혼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체 뭐가 문제냐고 지긋지긋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 제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를 좀 해주시겠어요? 남편은 엄마 지인을 통해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일남 이녀 중 차남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남자였는데 특이사항이라면 유별난 가족사랑이 있긴 했죠. 그렇다고 결혼을 망설일 정도의 효자는 아니었고 첫째인 큰 신우와 각별한 관계 때문에 신기하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에도 신우의 스케줄에 맞출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든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나가 시간 됐는지 물어봐야 돼. 누나? 일단 부모님 먼저 찾아뵙고 나중에 따로 만나면 안 돼?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누나가 좀 섭섭해해서 누나가 나나 나연이를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해서 다른 집 누나들이랑은 좀 다른 구석이 있어. 그래? 그럼 누나 되는 시간에 맞춰서 알려줘. 시부모님께서 남편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셔서 육아는 남편과 3살 터울이 있는 큰 신우 몫이었다고 해요. 지금의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을 손에 넣기까지 큰 신우의 역할이 크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저도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바쁜 엄마를 대신해 돌본 경험이 있는지라 큰 신우의 심정도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첫인사도 큰 신우 부부의 시간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둘을 업어 키워 남매 간의 유대가 남다르다는 남편의 말과 달리 작은 신우는 큰 신우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저 너네 둘만 잘 살면 그만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준수한테 연락할 테니 애써 연락할 필요도 없어.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시집 왔으면 당연히 시부모도 자기 부모처럼 들여다봐야지. 혜원 씨,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도 눈치껏 이게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건 알죠? 결혼했으면 남편 부모도 이제 내 부모처럼 생각해서 신경 써야 돼. 네, 어떻게 연락을 안 드리고 살겠어요. 자주는 못해도 저희 엄마한테 연락드릴 때는 어머님, 아버님 안부도 물을게요. 그래요. 준서 저게 덩치만 컸지? 아직 애라 결혼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 부모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혜원 씨가 알아서 딱딱 잘해봐요. 장녀라 잘 알겠네. 나도 장녀라서 누가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했거든. 푹. 시어머니께서도 됐다는 연락으로 저를 가르치려 드는 큰 신우의 말에 갑자기 작은 신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위기 살피며 금방 표정 관리를 하긴 했지만 자기한테 쏠린 이목에 민망한지 그러더라고요. 언니, 미안. 좀 웃겨서. 언니 결혼 초반에 시째 붙은 것은 왜 그렇게 연락을 못 받아 안달이냐고. 틈만 나면 엄마한테 와서 하소연했잖아. 평생 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 부모처럼 여기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렇게 흉을 봐놓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싶어서 웃겨서 웃음이 나왔지 뭐야. 작은 신우의 말에 큰 신우의 얼굴이 금세 달아올랐고 옆에 앉아있던 심해부도 당황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작은 신우는 큰 신우 얼굴을 보지도 않고 차를 홀짝거렸죠. 그러자 시아버님께서 웃으며 맞아 그랬어 하고 작은 신우의 편을 들어주며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요.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작은 신우를 노려보는 큰 신우의 눈빛이 예사롭진 않았습니다. 근데 언니랑 나연이 말이야. 사이 좋다더니 그렇게 보이진 않던데?
사실 나연이가 아직 좀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누나가 늘 골치 아파해. 나랑은 3살이지만 나연이랑은 5살 차이 나는데 막둥이라고 집에서 오냐 오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누나 말을 잘 안 듣기도 했거든. 아, 그러면 준서 씨보다는 사이가 별로 좋진 않은가?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 없는데 그냥 평소에 서로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나야 뭐 어렸을 때부터 누나 무서워했지만 나연이는 무서운 게 없었던 애라. 쉽게 말해 작은 신우는 큰 신우를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3살 터울로 맞고 자라기도 했는데 작은 신우는 터울이 좀 있다 보니 그럴 타이밍을 놓쳤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막내라고 작은 신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도 있었답니다. 그때는 작은 신우가 끼어든 탓에 큰 신우의 언행에 대해선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는 이것저것 참견하고 요구하는 큰 신우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분명 상견례 자리에서는 어른들끼리 예단 예물 같은 허례허식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남편이 다시 생각해보니 할 건 하는 게 다음에 말 나올 일이 없다더라고요. 말 나올 일이 뭐가 있어. 이미 어른들끼리 받을 거 안 받겠다고 서로 합의한 상황인데. 그래도 누나 말이 그게 아니래. 누나도 간소화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이 나온다더라고. 누가? 그럼 이 결혼에 예단을 제대로 안 해가면 어머님 아버님이 말 바꿔서 나중에 뭐라고 하실 거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사실 엄마가 말을 안 했는데 그래도 아들 결혼이라고 며느리 예물은 맞춰주고 싶다고 하셨거든. 우리는 예단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물을 맞춰주신다고 했다고? 그럼 우리도 해야 되잖아. 어제 기껏 안 하기로 해서 우리 엄마도 별 생각 없으신데. 나도 결혼 처음에 보다 보니까 뭐가 맞는진 모르겠는데 주변 친구들 말도 들어보니까 다들 하긴 했더라. 아, 그럼 알았어.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갑자기 뒤에서 말을 바꿔서 난처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 예물을 맞춰주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쪽에서도 구색은 맞춰야 했어요. 그래서 현금 예단을 보냈고 저는 예물로 주얼리 세트를 받았습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세트로 적잖은 가격이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좋긴 했는데 솔직히 하면서도 굳이 해야 하나 싶긴 했어요. 사실 살면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예물을 하고 나갈 곳이 많진 않잖아요. 친구들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 받을 건 받으라고 해서 결국 남들이 하는 만큼은 주고받으며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 예단이 시부모님께 갔다고 생각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말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어요. 부모님들 선물로 신경 써서 겨울 패딩을 샀었거든요. 엄마 아빠 좋아하시긴 하겠다. 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면서 받은 거 없이 보낸다고 주변에서 말 많았거든. 그래서 뒤늦게 엄마가 친척들한테 입을 돌린다고 돈 좀 쓰셨는데 이 정도면 주변에도 받을 거 받았다 하실 수 있겠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예단으로 1,000만 원 보냈잖아. 어? 그랬지. 근데 받은 게 없이 보냈다는 말은 뭐야? 어머님 돈으로 이불을 돌리셨다고? 이불 값은 훨씬 넘는 돈을 보냈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착각했다. 엄마 돈이 아니라 장모님께서 예단으로 보내주신 돈으로 했는데 원래 안 하기로 했다가 받은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착각했나 봐. 그게 말이 돼? 예단 준비하기로 한 건 상견례하고 난 다음 날부터인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남편은 진땀을 흘리며 그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와 처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넌지시 물었어요. 어머니, 결혼 전에는 경황이 없고
따로 물어보기 민망한 부분이라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너무 과분한 걸 받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이 부족하진 않았나 싶더라고요. 예단? 무슨... 혜연아, 그건 내가 착각한 거라고 했잖아. 네? 저희 엄마가 드린 예단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사부인께서 예단을 1,000이나 보냈단 말이야? 엄마, 그때 받았잖아. 큰 집이랑 작은 집 이불 돌릴 때, 내가. 어? 예단을 보냈다는 제 이야기에 시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제야 남편이 그 돈을 부모님께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단 예물 교환에 양가 부모님이 관여하지 않은 것은 서로를 믿기 때문이었어요. 불필요한 발걸음으로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저는 예단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받은 게 없었으니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싶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분명히 이 사람 통해서 예단으로 1,000만 원 보냈는데 못 받으셨어요? 그래?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준서예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썼나 보다. 따로 이야기라도 하지. 얘가 이렇게 미련해서 말 맞출 줄도 몰라. 미안하다, 혜원아. 확인 사살 당한 후에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저희 집에 가는 동안 결국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크게 싸웠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지금 나만 우스운 꼴 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우스운 꼴이 된 거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결국 보내셨다는 거 알았으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 그전까진 그렇게 비싼 예물 받아놓고 입 싹 닦았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럴 사람이야? 안 그래. 오히려 더 보냈어야 한다고 하셨었다고. 돌아온 게 없으니까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혜원아,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대체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된 건데? 어디에 썼어? 지갑 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그 1,000만 원이 어디로 간 건데?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 썼어. 그러니까 필요한 곳 어디? 결혼 준비하면서 그만한 돈 들어갈 데가 없었는데 대체 어디에 썼는데? 그냥 빌려줬어. 뭐? 예단으로 들어온 돈을 빌려줬다고? 누구한테?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다시 받아서 엄마 드리면 되잖아. 이런 거 일일이 말하고 그러는 거 나도 좀 민망하단 말이야. 민망한 줄 알면 이런 일을 벌여선 안 됐지. 나 처음부터 이런 문제로 속썩이면 솔직히 이 결혼 물러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말해. 어디에 썼는지. 누나한테 줬어. 뭐? 누나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어. 난 진짜 엄마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워낙 다급하게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그것도 예단으로 받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신우에게 빌려주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 택시를 불렀고 혼자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만류했지만 저는 함께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라고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부터 싸우고 혼자 친정에 가고 싶었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따라오면 진짜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후에야 혼자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딸 사위 온다고 챙겨보낼 반찬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은 엄마를 보니 눈물부터 쏟아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도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저를 다독이며 그러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남편 때문에 참 별의별 일로 속도 상하고 울기도 해. 이 세상에 이혼 생각 한 번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
그 정도면 이해해주고 넘어가 줄만 하니까 그냥 들어가, 응? 아니, 나는 그게 쉽게 용서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빌려줘? 그것도 예단으로. 그건 엄마를 우습게 만든 거잖아. 내가 몰랐으면 아마 시댁에서는 계속 받은 거 없이 아들 보냈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밝혀졌잖아. 뭐가 됐든 남을 속이려고 들면 언젠가는 밝혀져. 딱 3번만 참아보자. 엄마도 10번은 넘게 참았는데도 가끔 후회되는 게 이혼이야. 물론 너나 형윤이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 어쨌든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미련도 없어.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게 남을 미련이 있을까 싶어 솔직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이혼을 반대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밀어붙일 수는 없었어요. 자식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엄마에게 이혼 가정에서 자라 자식도 이혼했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말에는 절대 이혼녀만은 안 된다는 속내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제게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라는 걸 알기에 처음엔 양가 어른들을 봐서 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큰 신우가 곱게 보이겠나요? 제가 더 못마땅한 건 뒤에서 예단으로 보낸 돈을 빌려가서 써놓고는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남동생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시집왔다는 식으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뒤늦게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했지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없는 자리에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예단 얘기 전에 들었어요. 형님한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준서 씨가 제 동의도 없이 그런 일을 벌였더라고요. 그런 일을 벌인 거라느니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기분이 언짢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제 기분이 더 언짢지 않았을까요? 뭐? 옳게. 은근히 할 말 다 하는 스타일? 해야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맹랑한 구석이 있긴 하네. 내가 필요해서 동생한테 도움 좀 받은 건데 이 문제가 손아랫 사람한테 불려나가서 한 소리 들을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그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야 원래 돌고 도는 건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직접 부탁했으면 달라졌겠어? 어쨌든 두 분도 아무 말씀 없으신데 이미 지나간 일로 왜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죠. 형님이랑 준서 씨가 그렇게 벌인 일 때문에 저희 집이 우스운 꼴을 보일 뻔했는데 준서 씨가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하니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그 돈 하루빨리 어머님 아버님께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니야. 준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제 쪽이 아니라 큰 신우 쪽이었습니다. 차라리 뒤늦게 밝혀진 뒤 미안하다, 하루빨리 갚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혼 후 지내보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우는 절대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작은 신우가 왜 큰 신우를 은근히 멀리하고 무시하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에 반해 작은 신우는 마음 표현이 쉬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웃음 짓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어머, 언니, 뭘 제 것까지 사왔어요. 안 그래도 오빠 결혼에 축의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신경 쓰였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돈 모아야지. 오빠 축의를 왜 해요? 저도 오빠도 금액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거라고 해서 사오긴 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마음에 들죠.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어야지. 언니가 우리 가족 돼서 처음으로 준 선물이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면세점에서 산 작은 카드 지갑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해줘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회사 근처에서 일하던 작은 신우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뭔가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가씨? 별거 아니에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비싼 거 하긴 좀 힘들고. 그때 저희 집 왔을 때 보니까 이쪽 브랜드 화장품 쓰는 것 같아서요. 어머, 아가씨. 무슨 날도 아닌데 이런 선물 받아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선물 받아놓고 저는 가족된 언니한테 드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오빠 좀 잘 봐달라고 하는 뇌물로 마련해봤어요. 고마워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감동이에요. 작은 신우가 준 선물을 보면서 저는 자연히 큰 신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신우가 따로 선물을 받은 것을 보고 큰 신우가 남편에게 왜 자기 건 없냐 닥달했나 보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큰 신우 선물을 준비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신우 몫으로 준비한 선물까지 엄마에게 드렸죠. 자기 누나한테 많이 시달렸는지 제 앞에서 꿍얼거리며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아이, 누나 때문에 미치겠네. 당신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이왕 산 거 그냥 주면 되지. 조용히 해. 사람 속 긁는 소리 하지 말고. 누구 좋으라고 거기다 카드 지갑까지 얹어줘? 그래, 오빠. 사람 짜증나게 빈 깡통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입 좀 닥쳐. 뭐? 너 이게? 아가씨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건 팁인데 오빠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쓴소리를 해줘야 좀 알아들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큰 신우 때문에 끓인 속은 작은 신우와 시부모님 덕분에 달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신우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작은 신우는 큰 신우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난 우리 언니가 좀 야근 사람이라 별로예요. 순진한 오빠 이용해 먹는 것도 모자라 저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길래 그냥 선 긋고 살아요. 그래도 남매고 부모님이 계시니 아예 남처럼 살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안 엮이고 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언니도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요. 미련한 오빠 때문에 힘들겠지만. 제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작은 신우는 나이 많은 신우보다 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가깝기도 하고 성격도 잘 맞아 자주 만나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가는 등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남편이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나연이는 그렇게 잘 챙기면서 왜 우리 누나는 나 몰라라 해? 뭐? 내가 가정에 있는 당신 누나를 왜 챙겨야 돼? 아니, 가정이 있든 없든 똑같은 신우인데 누구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서 누구는 연락도 안 하고 나 몰라 하니까 좀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기는 예단 1,000만 원 가져가서 입 싹 닫고 있는 형님이 더 너무하지 않겠어? 아이, 또 그 소리? 그건 그거고. 물론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당신이 나연이랑 더 친하게 지낼수록 내가 누나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 누나가 어렸을 때 나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부모님도 못 온 졸업식, 입학식도 다 누나가 왔었고 소풍 가는 날이면 도시락도 싸줬는데. 그럼 당신이 더 잘하면 되지. 왜 나까지 잘하래?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 그럼 되잖아. 내가 챙기는 거랑 당신이 챙기는 거랑 같나? 우리 누나는 여동생 하나 들어온 것 같아 좋아했는데 완전 소외된 기분일 거 아니야. 원래 있던 여동생도 잘 못 챙겼으면서 무슨? 어? 그렇게 형님이 안쓰러우면 당신이 알아서 챙겨.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나는 그 일로도 형님한테 크게 실망했지만 그 뒤에 처신이나 그 외의 자잘한 문제로도 형님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 당신 그렇게 계속 형님 문제로 나 귀찮게 할 거면 그냥 이혼하고 가서 형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 이혼 소리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어려서부터 이혼에 민감한 만큼 저도 이혼을 무기처럼 쓰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형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혼 생각이 절로 드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형님 문제로 이혼 서류를 꺼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3번은 참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 2번째부터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문제가 된 건 남편의 카드 고지서였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깔린 카드 어플에 들어갔다가 꽤 큰 할부금을 갚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할부금은 결혼 전 제가 예물로 받은 주얼리 세트의 할부금이었죠. 어머니께서 예물을 준비하라고 주신 돈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 할부금, 내 예물값 아니야? 어? 왜 그런 걸 함부로 봐? 당신이 보여준 거잖아. 이번 달 공과금 얼마 결제됐는지 들어가 보라고. 공과금 확인하라고 했지. 누가 할부금 확인하래?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내 예물값을 당신이 갚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주신 돈은 어쩌고? 그게, 그냥, 아이씨. 설마, 아니지? 아니지, 그거?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여보! 그때 진짜 누나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그럼 내가 보낸 예단비에다가 어머님이 예물로 쓰라고 했던 돈까지 전부 형님한테 갔던 거란 말이야? 미안해. 그것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이혼하자고 할까봐. 당신 진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알고 보니 시댁에서도 예물로 쓰라고 남편에게 1,000만 원을 건넸고 남편은 그 돈과 제가 예단으로 보낸 2천만 원을 큰신우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카드로 예물을 할부로 산 뒤 시댁에서 준 것처럼 모든 사람을 속인 것이었고요. 저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결국 시댁을 찾아갔죠. 어머님, 아버님, 이 시간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꼭 아셔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응?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넨 무슨 일 있는 거야? 저희 둘 문제면 어떻게든 양가 어른들께 걱정 끼치지 않는 쪽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 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말씀드려요. 혜원아, 내가 해결한다니까? 이혜원! 준서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께서 주신 그 현금 예단 1,000만 원 준서 씨가 쓴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 사실 형님이 가져가셨어요. 뭐? 가연이가? 그도 모자라 최근에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제 예물로 쓰라고 주신 1,000만 원, 그 돈도 형님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예물은 이 사람이 카드 할부로 사서 지금 다달이 갚고 있고요. 뭐라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매우 놀라셨고 남편은 옆에서 쩔쩔맸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치는 시아버님 앞에서 남편은 말 같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성준서, 너 솔직히 말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혜원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그게요. 누나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주면 할부금은 다달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현금 2천이 없어 동생 예단 예물값을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다달이 100 가까이 되는 할부금을 갚겠나요? 남편은 결혼 후 5개월째 그 할부금을 본인이 갚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회사 대출까지 받아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그 길로 큰신우 부부까지 불러 크게 야단했어요. 문제는 시매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 씀씀이가 과했던 큰신우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동생에게 손을 벌린 거였어요. 그렇게 시매부까지 그 일을 알게 되어 일이 커졌고 그 집에서도 이혼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러니 큰신우가 가만히 있었겠나요?
제게 전화해서 악다구니를 지르면서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더라고요. 옳게 생각이 있어 없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엄마 아빠한테까지 이야기하면 어쩌라는 거야? 이게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서 어머님 아버님 찾아간 건데요. 진짜 생각 짧다. 이 문제를 어른들한테 말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이지. 효부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저 효부 아니고요. 효부 될 생각도 없어요. 형님께서도 효녀가 아니면서 제가 효부가 되기 바라시는 거예요? 뭐야?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너 어떻게 책임질래? 나 이혼당하면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걸 왜 제가 책임을 져요? 형님, 정신 차려요. 이건 저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형님의 그 과한 씀씀이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전부 동생한테 떠넘겨놓고 뭐예요? 책임? 어이가 없네 진짜. 너 지금 말 다 했냐? 말 다 했어? 다 했어요. 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전화 계속 받아야 되나요? 이만 끊을게요. 그만하면 저는 최대한 예의를 차려 한 통화였는데 신우는 울분에 차서 제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그 문제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큰 신우는 자기가 이혼하게 생겼다고 난리쳤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일이 커졌는데 저라고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남기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혜원아, 잘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다. 내가 다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지. 나연이는 평생 문제 한번 일으킨 적이 없는데 꼭 하연이 준서는 둘이 그렇게 죽이 잘 맞아서 문제를 일으켜도 같이 일으키곤 했어. 남매 간의 우애가 좋다는 게 좋은 줄만 알았지. 이런 문제를 만들 줄은 누가 알았겠어.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그게 어떻게 어머님 탓이에요. 잘 자란 아가씨도 있는데요. 혜원아, 네 시아버지랑 같이 사부인 좀 만났으면 싶은데 자리 좀 마련해 주겠니? 저희 어머니를요? 자식 잘못 가르쳐서 네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부모된 도리로 가만히 있겠어.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잔다. 사부인 만나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 좀 다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도 그런 거 바라시지 않을 거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응? 몇 번을 거절했는데 하도 간곡히 부탁하기에 결국 자리를 마련해야 했고 시어머님과 시아버지께서는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뜸 저희 엄마 앞에서 두 분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니 놀란 엄마도 덩달아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 안절부절 못했죠. 사돈, 내가 자식을 둘이나 잘못 키워 이런 문제가 생겨 송구합니다. 사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100번 1000번 무릎이 닳더라도 해야죠. 죄송합니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 아닙니다. 막말로 송서방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허튼 데다 쓴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누나 돕겠다고 쓴 돈인데 어쩌겠어요. 누구한테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그렇게 손을 잡고 모두를 속인 일이니 큰 잘못이지요. 게다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인 아내에게 그렇게 무거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니 믿지 못하겠다고 이혼하고 싶어하는 며느리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다시 한 번만 우리 애한테 기회를 달라. 염치 불구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이 문제로 이혼하게 생겼다는데 그래도 부모가 뭐라도 해야지 싶어서 나섰어요. 잘못한 건 바로잡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해야죠. 혜원아, 너한테도 이렇게 부탁하마. 우리가 어려서 준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자기 누나를 엄마처럼 의지하고 살다 보니 얘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내가 단단히 일러두마.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보이셨고 엄마도 덩달아 속상해 눈물을 보이셨죠. 양가 어른들이 모여 무기력하게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남편에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의 그 짧은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두 분은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심해부의 집에 가서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답니다. 딸을 잘못 키운 탓에 못 볼 꼴을 보였다면서요. 그러니 엄마도 심해부 집에서도 난처했죠. 혜원아,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솔직히 이혼하고 싶어.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같은 시기에 벌인 일이긴 하지만 그걸 계속 숨겨왔다는 사실도 그렇고 둘이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 앞으로도 또 그럴 일이 없을 거란 보장도 없으니까. 엄마는 그래도 내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반반이었는데 사돈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 그리고 알잖아. 엄마는 너 그래도 이혼 안 했으면 싶은 거. 엄마, 내가 이혼하는 게 엄마 때문도 아닌데 나 이혼녀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싫어? 이혼한 삶은 엄마도 살아본 인생이잖아.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 길을 가라고 하겠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고 이혼은 흠도 아니라지만 엄마는 세상이 바뀌어도 흠은 흠이라고 생각해. 흠이 아니면 재혼할 때 이혼했단 이야기 뭐하러 하겠어? 그거야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아, 몰라. 지금은 준서 씨 보고 싶지도 않아. 잘 생각해. 엄마 뜻은 그렇지만 네 인생이니. 그래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기 누나한테 쓴 돈이니까 여지를 주는 거야. 도박을 한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이혼을 바라지 않았던 만큼 남편이 벌인 일 정도면 감싸줄 수 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물론 도박이나 바람에 비하면 가벼운 문제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떤 문제든 다른 무엇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 자체만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문제다 싶어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 결국 제 뜻을 꺾어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임신이요? 제가 임신이라고요? 네, 임신 8주네요. 임신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셨나 봐요. 네, 워낙 주기가 불규칙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임신이라뇨. 마음 같아선 아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밀고 나가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망설이고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이제 막 생긴 것을 알게 된 것뿐인데 포기하겠다는 결심이 안 서는 거예요. 먼저 엄마에게 어렵게 임신 사실을 밝혔는데 화색이 돌던 얼굴에 금세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낳자. 애는 낳아. 응? 엄마는 그렇게 한부모 가정을 싫어했으면서 나보고는 이혼해도 애를 낳으라는 거야? 이기적인 마음이긴 한데 그래야 너가 살아. 어? 이혼, 그거 보통 일 아니야. 같이 살다 그냥 남이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혼하고 보니 세상이 지옥이더라. 그럴 때마다 날 지옥에서 꺼내준 게
너랑 형윤이었어. 엄마가 되면 그 힘으로 산다. 아이가 없으면 이혼해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엄마처럼 힘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나 고작 5개월 살았어. 그런데도 애를 낳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널 잘 알아. 너는 애 못 지워. 이혼보다 애 지우고 더 힘들어할 거잖아, 너.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은 남편이 저를 거스르게 할 때마다 떠올리며 고민했던 반면 아이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힘들었거든요. 결국 아이를 낳기로 한 뒤 남편을 만났습니다. 애 아빠고 어쨌거나 그 사실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임신했어. 8주래. 어? 임신이라고?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임신했다 이거야? 그럼 내가 남의 아이를 가졌겠어? 혜원아, 그러니까 진짜야? 일단 당신도 애 아빠니까 이 사실을 알았으면 싶어서 온 거야. 근데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이혼하고 싶어. 혜원아,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네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말만 해줘. 내가 뭐든 할게. 여기서 기어다니라고 해도 할 수 있고 발가벗고 사과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진정성이 없는 사람을 남편으로, 애 아빠로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어? 진정성이 없긴 왜 없어? 내가 못할 것 같아? 진짜 해? 할까? 진상 부리지 말고 제발 앉아.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해봐.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무너진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떤 책임감을 보일 건지 제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해. 그렇게 헤어진 뒤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막상 남편을 만난 뒤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땐 꼴도 보기 싫더니 애아빠라고 생각하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작은 신우는 제게 솔직히 이혼을 권하더라고요. 오빠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싶긴 해요. 조카가 생겼다니 그 욕심도 있고. 근데 언니가 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말도 힘들어요. 제가 봐도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이혼하는 게 언니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아가씨가 봐도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 끈끈한 우애가 이런 일로 한 번에 변한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한 번도 애가 생겨본 적은 없으니 기대는 해볼만 하지만요. 정 그러면 언니랑 연을 끊고 살려고 하는 건 어때요? 모르긴 몰라도 그거 오빠한테는 고민될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연을 끊어요? 그게 될까요? 그게 안 되면 이혼해야죠 뭐. 다음 날 남편이 생각한 대안은 경제권을 넘기는 것이었어요. 모든 경제권을 제게 넘기고 진명의를 제게 넘긴 뒤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물 할부금은 아버님께서 전부 갚아주셨고 자기 앞으로 된 대출도 다 정리가 됐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신우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큰 신우와 연락을 끊고 산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했죠. 그래도 그렇지. 누나는 어렸을 때 나를 위해 희생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엄마 대신 나를 챙겨준 누나랑 연을 끊고 살아? 그래,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엄마 대신 당신 챙겨준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도움 필요할 때 어떻게 외면하겠어? 그래서 경제권을 넘기는 거잖아. 경제권을 넘기더라도 당신이 또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주면? 이건 신뢰 문제야. 게다가 형님이 다른 문제로 돈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벌어다 준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벌어진 일인데
그런 것까지 해결해 주는 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처럼 지내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쉽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 엄마 대신 키워준 게 마음에 걸리면 평생 부모처럼 효도나 하고 살아. 남편은 제가 물러서지 않고 세게 나가고 나서야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죠. 물론 한 집에 모이는 일도 있을 텐데 아예 남처럼 굴긴 어렵다는 건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 앞에서도 민망한 일이 생기니 적당히 선을 긋고 개인적인 연락을 자제하라는 것이었죠. 그게 안 되면 저는 협상의 여지가 없던 사람이었기에 언제든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지켜주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태어난 후로는 자기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큰 신우 문제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없었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 자연히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물론 그렇게 산 지 3년 차쯤 위기가 한번 있긴 했습니다. 큰 신우가 또 남편에게 연락해 급전을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도 눈치가 있어 그동안은 남편에게 연락도 자제하는 것 같더니 급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기, 여보, 누나가 말이야. 뭐, 이혼하자고? 어? 아이, 무슨 이혼이야. 당신은 무슨 말도 못하게. 형님 이야기는 꺼내지 마. 이혼할 거 아니면. 급하다는데. 당신이 안 도와준다고 해서 형님 죽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정 힘들면 어머님 아버님께 도와달라고 하겠지. 제가 선을 딱 그어 안 된다고 했기에 불상사는 없었어요. 애초에 제 귀에 들어오는 일도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남편 성격에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한 게 다행이었죠. 그 뒤로는 남편에게 말해봤자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올케, 나야. 네, 말씀하세요. 내가 올케한테 자존심 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나 3천만 해줘. 네? 3천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왜 없어? 그동안 준서 월급, 올케 월급 알뜰살뜰 모았으면 3천은 있겠지. 네, 있죠. 3천만 있겠어요? 근데 형님 빌려줄 3천은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고작 그 3천을 못 빌려줘서 사람 무안을 주는 거야, 올케? 그러는 형님은 고작 그 3천이 없어서 자존심도 버리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말이 나와 말이지만 형님 그때 2천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중 1,000은 아빠가 갚아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님이 대신 갚아주신 1,000, 형님은 갚으셨어요? 내가 내 부모한테 갚든 말든 그거야 내 사정인데 그것까지 올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안 갚으셨잖아요. 5년 전 빌린 돈도 안 갚으셔놓고 어떻게 또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하세요? 제가 형님을 뭘 믿고 빌려드려요. 이런 연락 불편하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빌려드릴 생각 없으니까요. 형제간에 이 정도 도움도 못 받아? 내가 오죽했으면 올케한테 연락했겠냐고. 저도 힘드네요. 끊을게요. 오죽했으면 저한테 연락했겠냐는 큰신우 말도 맞죠. 그 일 이후 5년을 대면대면 살았는데 오죽했으면 저한테 연락했겠나요. 하지만 저는 절대 큰신우의 비빌언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큰신우 문제로 밥을 먹지 않는 식으로 제게 섭섭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 성그고 살았기 때문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혼 직전 화려한 신고식 덕분인지 문제없이 결혼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저는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 준비를 했죠.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것이었고요.
제일이 그렇게 큰 자본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와 도구만 사고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집도 더 넓은 평수로 계약했어요. 그동안은 평범한 직장인 아이 엄마로 살아왔던 만큼 두 번째 인생 설계로 하루하루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일은 이사를 앞둔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졌죠. 여보, 우리 이사 말이야. 그냥 안 가는 게 어때? 어? 이사 가지 말자고? 갑자기 왜? 이미 계약도 끝냈고 이 집도 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나는 이 집 떠나려니 마음이 좀 그래. 여기서 우리 신혼을 시작했고 우리 소율이도 태어났는데 막상 떠나려니까 그 추억도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참나.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했어? 그 추억 가득한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오순도순 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율이도 말이야. 전화기 싫대서 학교 거리도 멀어졌잖아. 그거야 내가 프리랜서 하면서 픽업 다 하기로 했잖아. 뭐가 문젠데? 소율이도 더 넓은 집으로 간다고 좋다는데 당신은 그럼 천년만년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아니, 계속 여기서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집 솔직히 여기랑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차라리 돈을 더 모아서 그보다 더 넓은 평수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거긴 신축이라 아파트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여러모로 소율이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많잖아. 집 구조가 잘 빠져서 좋다고. 이제 방 하나는 당신 소재로 만들어도 되냐고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대체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누구보다도 이사한다고 좋아했던 사람이. 집들이에 당신 부서 사람들 다 불러도 되겠다고 좋다며. 아이, 그거야. 그땐 그냥 새 집을 보니까 나도 들떠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로 머리 아프게 그러지 좀 마. 이사가 내키지 않았으면 전에 이야기해야지. 이 집 저 집 계약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자고? 그 집이야. 이미 우리가 샀으니 전세로 돌리든 월세로 돌리고, 그냥 우린 이 집에 사는 게 좋겠다 이거지. 당신 퇴직금도 남았고, 내 앞으로 대출 받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프리랜서가 된 마당에 굳이 왜 또 빚을 늘려야 하냐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당신 한 번씩 그렇게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구석이 있는 거 알아? 당신이 위약금 낼 능력 있고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대출금 혼자 다 감당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 아,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집에 대한 권한도 나한테 있는 건데, 나도 같이 모은 돈이잖아. 내가 선긋지 않았으면 그중 절반은 형님한테 갔을 돈이고. 갑자기 또 왜 우리 누나 이야기를 꺼내? 당신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해서 열받게 하니까 나도 당신 열받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곧 소율이 올 시간 됐어. 애 앞에서도 이럴래? 결국 그 입씨름은 딸이 오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사한다고 들떠서 입이 귀에 걸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왜 저러나 했어요. 당한 게 있어 그런지 혹시 형님이랑 관련된 일인가 싶어 나를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랑 우리 이사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끄고 막바지 이사 준비를 끝내고 이사를 이틀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신우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우리 언니 이혼한 거 알아요? 네? 형님이 이혼했다고요? 언제요? 서류 정리까지 끝난 건 일주일 전이래요. 얼마 전에 형부 몰래 5천 대출받은 거 들켰나 봐요. 그동안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형부한테 빌어서 해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 또 돈 문제가 생겨서 형부도 안 되겠다고 이혼했대요. 그동안 받은 대출금 때문에 위자료도 못 받고 나왔고요. 어머 세상에, 결국 그렇게 됐나 보네요. 근데 언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언니 어디에서 사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는데요?
위자료도 못 받고 나왔으면 아버님 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단 지금 빨리 나와봐요. 나랑 같이 좀 가요. 작은 신우는 흥분해 있었고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신우 성격상 어지간한 일로 그렇게 흥분하는 일도 없고 큰 신우 일로 저를 불러내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작은 신우도 그래도 언니라고 몇백 정도 도와주다 결혼 후부터는 완전히 선을 그었었어요. 몇백이야 안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줬더니 그 후로 1,000, 2,000으로 금세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신우도 그 뒤로 대면대면 지내다 시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은 거죠. 대체 어디서 무슨 꼴을 하고 살길래 작은 신우가 이렇게 나올까 싶었는데 작은 신우와 함께 간 곳에서 저는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아가씨, 설마요. 아가씨, 저도 이 사실 알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이건 엄마 아빠도 몰라요. 갑자기 이혼했다고 해서 그래도 언니인데 싶어서 연락했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작은 신우와 함께 도착한 그곳은 바로 제가 이틀 뒤면 이사하게 될 그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부터 이사를 꺼려하는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집 비밀번호를 누가 알려줘서 큰 신우가 들어가 있겠어요. 착잡한 마음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황당하게도 저희가 설정한 비밀번호도 바꾼 뒤였습니다. 작은 신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금세 문이 열렸는데 얼마 전 이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폈더라고요. 자기의 그 과소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집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형님, 지금 여기서 뭐해요? 올케. 너는 올케까지 달고 온 거야? 언니, 잔말 말고 나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오긴 뭘 나와. 내가 여기서 지내기로 이야기가 다 됐는데. 일단 들어와. 이틀 전에 이사 와서 아직 정리도 안 됐지만. 아니요, 형님.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짐은 먼지 한 톨도 빠짐없이 아버님 집으로 보낼 테니까. 내가 그 집에 왜 들어가?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엄마 아빠까지 모시고 살란 말이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형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 아니죠. 형님이 나이 드신 두 분한테 짐짝처럼 얹혀서 사는 거지. 뭐, 짐짝? 홀케, 말 다 했어? 내가 이혼해서 오갈 곳도 없는 처지라 비웃는 거야? 비웃음 당하고 싶지 않았으면 그럴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형님, 저는 형님 같은 짐짝 얹고 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 집에서 나오세요. 이게 어떻게 올케 집이야? 엄밀히 말해서 우리 준서 지분도 있는 집이잖아. 내가 내 동생한테 신세 좀 지겠다는데 올케가 무슨 상관이야? 형님은 자기 처지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더 뻔뻔하게 나왔고 저는 별 수 없이 경찰을 불렀지만 어쨌거나 공동 명의자인 남편이 허락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호출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께서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송가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그럼 갈 곳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 집 2개 쓸 능력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준서 도움 받으면 안 돼? 내가 어려서부터 준서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 도움도 못 받아? 네가 준서 나연이 더 신경 써서 돌봐준 건 안다. 그래서 네가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일을 해 애들을 먹여 살리기라도 했어? 네가 뭐 그렇게 큰 희생을 했냐? 부모 대신 졸업식, 입학식 좀 가고 바쁜 네 엄마 대신 밥 좀 차려 먹인 거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아빠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올케도 나를 우습게 알지. 내가 그 나이에 내 시간 포기하고 동생들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어떻게 그걸 당연하게 여겨? 내 희생을 강요해놓고 왜 내가 힘들 때는 내 편이 돼주지 않는 건데? 이 송가연! 준서도 내 돈 빌려갔단 말이야. 그 사람 돈을 뭐 나만 쓴 줄 알아? 용돈 부족해서 팍팍하다고 내가 몇백씩 빌려준 돈도 있는데 나도 권리가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형님이 대출까지 받아 쓴 돈의 책임에 남편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용돈 받아 생활하다 보니 돈이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형님한테 돈을 빌리다뇨. 형님 성격에 그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 핑계 삼아 쓰지도 않고 이혼했으니 얼마나 눈물겨운 남매의 우애인가요. 아유 머리야.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내가 못 살아. 미안하다 혜원아. 정말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내가 죄가 많아. 널 볼 수가 없어. 엄마도 그렇게 말하지 마. 나 못 나가. 나 여기서 살 거야. 이제부터 여기 내 집이라고.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한 큰 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50이 다 되어가는 여자가 논리가 없는 이야기로 서럽게 울면서 그런 꼴을 보이니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결국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시아버지께서 어르고 달래서 겨우 집에서 끌고 나왔어요.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신우를 내보냈으니 그 다음은 남편 차례였어요. 그 난리가 나는 동안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던 남편이었어요. 집에 가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자기도 알았겠죠. 제가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그동안 형님한테 돈 빌렸다는 이야기 사실이야? 많이 빌린 건 아니야.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벌인 건 당신도 그 뒤에 따를 일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 정도는 했겠지? 당신한테 말해봤자 안 된다고 할 거 알았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그렇게 일부터 버리면 내가 어쩔 수 없네. 형님은 거기서 사시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살던 집에서 살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야? 그게... 내가 그 집에 형님 있다는 거 알자마자 당신한테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이혼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혜원아, 누나도 내보냈다며. 그럼 그냥 이사 가면 되는 거잖아.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그래. 이사가 내일 모레인데 이사는 가야지. 재산 정리는 이사 가서 차차 하기로 하자. 일을 이렇게 벌일 만큼 이혼한 형님의 삶이 안타까우면 나랑 이혼하고 분할한 재산으로 형님 도우면 되는 거야. 이혼한 형님의 삶도 챙기고 싶고 내 남편으로서 소율이 아빠로서의 삶도 살고 싶다는 건 욕심 아니야? 그럼 어떡해. 당신도 소율이도 내 가족이지만 누나도 내 가족이야. 누나는 내 엄마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형님 챙기고 살라고. 나는 당신 남매에 그 지긋지긋한 우애에서 빠져줄 테니까. 저는 다음 날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남편에게 그 애틋한 누나를 들먹였더니 결국 받아들였죠.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제가 큰 신우를 상대로 혼인 파탄 이유를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혼한 누나한테 고소장까지 주고 싶진 않았던지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누나 문제가 아니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런 문제로 내가 이혼해야 하는 거냐고? 이혼이 싫었으면 내가 싫을 행동을 안 했으면 되는 거야. 나랑 살지 형님이랑 사니? 이혼을 내가 결정하지 형님이 결정해? 정신 차려. 평생 형님 뒷바라지나 하고 살고 싶지 않으면. 혜원아, 미안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어? 지금까지는 나도 잘해왔잖아.
갑자기 이혼해 갈 곳 없다고 우는 누나를 어떻게 외면해. 혜원아, 제발. 소율 엄마야. 아마 남편에게 형님은 평생 아픈 손가락 같은 누나일 거예요. 외면에 살겠지만 언제고 다시 형님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겠죠. 남편은 분할받은 재산으로 반전세 작은 빌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형님도 같이 사내만에 했는데 이혼한 자녀 둘이 사는 꼴이 보기 싫었는지 시부모님께서 형님 앞으로 원룸을 구해주셨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원룸에 사냐고 난동부리다 연근차는 이야기까지 나와 억지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작은 신우는 빤히 보이는 결말이었다며 전처럼 제 이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형제끼리 얼마든지 돕고 살아도 좋아요. 힘들 때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형제겠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염치를 아는 사람에 한해서지 형제 간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평생 그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느니 이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2번, 3번 반복될 것이 뻔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이런 일이 벌어져 혼자 고군분투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두렵지 않아요. 어디서 돈이 새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 없이 온전히 제 딸에게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